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이슈 언박싱 시간이죠.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보면 신규 확진자가 689명 발생을 했는데요. 689명, 그러니까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정점, 그때 2월 29일에 909명이었는데 그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숫자고요. 689명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73명, 해외비 16명인데 수도권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서울 250명, 경기 225명, 인천 37명, 수도권만 512명이었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울산이 47명, 부산 26명, 충북 20명, 그리고 경남 12명, 강원 11명, 충남 9명, 대전 8명, 전북 7명, 대구 6명, 제주 5명, 전남 4명, 광주, 경북 각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0시부터 6시까지 확진자가 539명 집계되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내일 700명대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서울은 2.5단계 상향하기 그 전에 이미 그렇습니다. 9시 이후로는 움직이지 말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좀처럼 확진자 수는 떨어지지 않네요. 예,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그걸 좀 봤더니 지난 직전주에 비해서 오히려 0.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같은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사실 방역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병상 확보 문제인데 네. 이게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서 자택을 대기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다.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네. 이게 행정 처리 시간이 들어서 그렇지 아직 모자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은 중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보면 전국 583개 가운데 52개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합쳐도 8개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계속해서 다른 민간 병원을 포함해서 서울대병원이나 등등 해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또 고대병원도 오늘 몇 개 병상이 확보가 됐고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기준으로 보면 확진 판정 이후에 자택에서 대기 중인 수도권 확진자가 506명이나 됐고요. 이들 중 일부가 이틀 이상 대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확진자 6명을 전남 목포시 의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 지역 감염자 가운데 중환자나 분만 같은 특수 상황으로 환자들이 간간히 서울, 인천, 수도권 병원으로 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비수도권 지역 병원으로 경증 환자나 일반 환자 대기자가 이송된 경우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원 환자 수보다 확진자가 계속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모자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이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비상이기 때문에 행정부처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업무 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인력 추적하고 역학적 추적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어렵다면 이제는 부처 간에 또는 부서 간의 장벽을 좀 허물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방역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좀 유연한 조직 체계의 개편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임시적 개편이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지금 이 점검을 해보는데 본인들이 아직까지 안 걸린 안전한 루틴이 있는 거예요. 일상. 예. 나는 이 일상을 유지해서 올 한 해를 안 걸리고 버텨왔다. 근데 이 일상 자체도 사실은 재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동선에서부터 만나는 사람, 가서 밥 먹는 식당, 요 루틴대로만 다녀서 나는 괜찮아. 라고 했던 이 루틴 자체를 재점검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회사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뭐 부딪혀서 얘기하고 해도 당연히 안 걸리겠지라고 하지만 그거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도시락을 그전에는 같이 모여서 먹었는데 각자 방에서 먹자. 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조두순 출소가 당장 내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한 새벽 6시쯤에 지금 출소를 한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하기 전에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고요. 보호관찰관이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두순이 정확히 어느 교도소에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조두순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간 상태거든요. 조두순이 내일 출소를 하게 되면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 인근인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를 받습니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차는 사람의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신상 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두순은 출소 당일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길 원해서 출소 직후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브리핑이 되고 있고 법무부가 내일 이 조두순 출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조두순이 보호관찰소에 있을 때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 이렇게 보호관찰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두순은 다시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두순이 집에 가게 되면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왜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에 이동하지만 조두순은 이 전자장치 부착 직후 1:1 밀착 감독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 보면 SNS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조두순을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걸 막기 위해서 관용차로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조두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하는 것은 결국은 재범이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재범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든 뭐 관계 당국이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또 일부 이게 조두순 출소에 맞춰서 그 지역구 쪽에 계신 고영인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엊그제 통과가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일단 전자발찌 7년간 부착하게 되고요. 근데 이전에는 전자발찌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 그 처벌이 매우 약했는데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상향돼서 전자발찌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징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출 시간 제한도 확대했어요. 예전에는 야간 시간에만 외출 제한을 했는데 등하교 시간 또 그 외출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출입 금지 구역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약물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두순에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라고 하는 것까지 법무부에서 그 해당 법원에다가 그 거주지 예. 법원에다 청구를 했는데 예. 요거는 어떤 결정이 날지 아직 법원에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 금지. 예. 이거는 판사들이 좀 고민하겠는데 고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어떻게 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좀 지켜보고요. 뭐 안산시에서도 나름 또 경기도에서도 CCTV를 더 확충을 했고 또 무술 특기자들을 또 채용을 해서 뭐 24시간 감시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24시간 밀착 감시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 화학적 거세 이런 방법은 안 되느냐
이런 주장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법이 있거든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 대상자가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검찰에서 항소심까지 성폭력 사건이나 이랬을 때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약물치료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조두수는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복역 중이거나 또는 임시로 이렇게 출소를 시킬 때 요때도 약물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조두순 같은 경우는 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거라서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 법률에 따라서 그 약물 치료를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 즉 출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재판 중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출소가 됐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니 다 복역 마치고 처음에 아예 세게 했어야지 복역 마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거꾸로 이거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법의 일관성이나 보편성에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법률상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뭐 새롭게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람들한테 그걸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형법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잘 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만 뭐 신장식 변호사 말처럼 이미 다 처벌을 받고 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떤 법적으로 취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좀 아쉬웠던 건 처음 재판 때 이게 검사 측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꾸 내리에 남습니다. 예, 여전히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범죄, 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든지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 내지는 뭐 젠더 감수성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좀 가볍게 본 거는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아쉽습니다.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조두순이 나와가지고 어떤 뭐 성범죄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까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조두순이 이 교정시설에서 뭔가 교화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안산 시민들 비롯해서 많이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또 어떤 점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은 떠들썩하고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만 한 뭐 6개월,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노파심에서 이거는 드릴 말씀인데 이게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근데 그 혹시 여러분들 그 복사해서 퍼서 다른 데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법으로 또 불법이고 처벌받기 때문에 모르고 또 다른 뭐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인이 들어가서 보기만 해야지 딴 데 퍼나르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공수처법 이야기로 넘어가죠. 공수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고 이제 빠르면은 올해 늦으면은 내년 초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공수처 설치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천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종 후보 2명에 대한 의결만 남았다. 뭐 그렇게 지금 회의 진행 상황 보면은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예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그 헌재 선임 연구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을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천위에서 다음 주에 이제 바로 5차 회의를 통해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요. 20일 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르면 뭐 연내에도 출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희 기자가 언급했던 두 사람이 지난번 투표 때 5표씩 받은 사람이죠. 6표를 받았으면 뭐 공수처장이 되는 건데 둘 다 5표씩 받았다. 네. 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2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자, 이게 이번에 그 바뀐 안이 이제 김용민 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검사 수사 경력도 10년에서 7년으로 좀 줄었고 수사 대상과 규모는 어떻습니까? 수사 대상은 뭐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그다음에 판검사, 고위경찰 등등 해서 한 7,000명 정도의
예, 사람으로 보자면 7,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판검사가 한 5,000명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 고위공직자들이나 그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 뭐 이것도 또 상급 이상 예, 상급, 공직자니까. 4급 뭐 이상 이렇게 예.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무 없는 상관이 거지. 없어요. 예. 고위 공직자를 예, 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때 이 뭐 삼성이나 재벌들 규제하자 그러면 자기가 규제받는 것 같이 걱정하시고 종부세 올린다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저는 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세금 폭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수처는 정말 고위 공직자들과 그 예. 일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급 사실. 이상 고위 공무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7,000명쯤 됩니다. 5천만 국민 중에 7,000명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 가서 수사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까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뭐 1억 대상은 뭐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어떻게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여론의 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게 그 김봉현 회장 그러니까 업자에게 접대를 받은 3명의 검사입니다. 그게 그런데 3만 원 모자란다고 한 명은 3만 원. 3만 8천 원이죠. 예, 3만 8천 원. 기소를 하고 두 사람은 징계로 그래 기소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고무줄 같은 법이 있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1호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법이니까. 왜냐하면 김봉현 씨가 접대를 했는데 그러면 김봉현 씨 거는 빼고 4분의 1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되는데 전체 금액에 또 김봉현 씨가 엠브레사로 또 김봉현 씨를 포함해서도 금액을 나눴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접객원들 1인당 50만 원을 검사들 3명한테만 예. 접객원들을 접객하게 했기 때문에 5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다 100만 원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게 그 업무랑 상관이 없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뇌물죄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처음부터 김영란법만 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접대를 받고 2월 달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라임 수사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남호 부부장 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펀드 사건이나 금융 사건에 들어갈 수 있는 검사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특수부의 귀족 특수라고 하는 일부고 거기에서 접대받았던 분들이 전부 다 귀족 특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셋 중에 적어도 한두 명 이상 셋 다 그쪽으로 갈 거라는 것을 뻔히 이주영 변호사가 다 뻔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뭐 한다고 거기서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겠어요. 당연하게도 뇌물죄로 의유를 하는 것이 예.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검사가 업자랑 같이 룸사랑에서 술을 마셨고 얻어먹었다 그것도 그 자체로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일 문제가 된다면 사과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아직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 지금 동료들이었잖아요. 네, 전 특수부. 검사니까. 네.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했죠. 현직 검사 아니다. 지금 변호사들이랑 먹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검사 3명도 술집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고 확인된 검사 3명도 자기는 절대 술집 간 적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거짓말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 거짓말이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윗선에서 누군가 보고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선 차단하기, 흔히 상선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끝까지 부인했던 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도 국가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거짓말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도의적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징계위원회에 예. 저는 피징계 대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올라가야 그렇죠. 하고 예.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중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보여요. 지금 검찰 조직 그 누구도 이 건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하지 못한다. 이걸 확인하는 깨우쳐주는 그런 사건에 대해 생각이 되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도 한번 소환을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통해서 그것과 함께 검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검찰 권력이 이래서 좀 개혁이 필요한 거고 문제가 되고 공처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보여준 예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호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뭐 장모 문제나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수사가 진행 중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소를 안 해버린 부분이 있고 뭐 뇌물죄 부분이나 청탁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 된 건지 사실이 뭔지 밝혀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정호 기자가 방금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런 거죠. 검사가 잘못을 해도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같은 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막강한 권력 중에 하나가 기소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내가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기소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래서 기소를 안 한다. 예를 들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년 동안 검사 기소율을 기소율. 보니까 11,852건이 사건이 접수됐는데 기소는 14건 됐습니다. 0.13%. 0.14%. 그러니까 99%는 불기소했다는 건데 일반인들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검사들의 잘못은 공수로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당연히 그 내적 그 견제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걸 보이잖아요. 사실 대검 감찰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한동훈 뭐 등등등 해서 감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 감찰 방해되고 사건 서울 고검에다가 재배당하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검에 외부에서 판사 출신 감찰부장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견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외부에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공수처로 이제 귀결지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기들이 공수처의 설립 근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검찰에서.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수사는 받는데 기소는 검찰에서 합니다. 저는 이게 좀 국회의원들이 이상하네.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는 안 가요. 아니 국회의원도 고위 공직자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만 쏙 빠지고 다시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해서 수사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얘기를 왜 꺼냈냐면 6085님께서 네. 이낙연 씨를 1호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국회의원 어떠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1호는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라는 풍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낙연 1호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맞대응하는 댓글이네요. 근데 국회의원 할 때는 그렇진 않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